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의사로 일하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삶이 무기력해지거나 지칠 때 여기 사연을 듣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재밌기도 하고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통쾌한 사이다 복수가 너무 짜릿해서 하루의 피로가 싹 다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매번 이렇게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이 여기 사연들 못지않게 막장이기도 하고 나름 사이다 사연인 것 같아 이렇게 저의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제가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어지간하면 같이 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남편과 그의 가족이 상종하면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과감히 그들과 연을 끊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남편이 어떻게 결혼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사이고 남편은 우리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병원에 업무차 자주 왔고 오가며 얼굴 도장을 찍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 서로에게 호감이 생겨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갈비찜과 잡채를 아가씨에게 던지며 크게 구박하더라고요. 너는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얼만데 아직도 이깟 간을 하나 제대로 못 맞춰? 갈비찜은 짜고 잡채는 다 불었잖아. 이딴 음식을 도대체 누가 먹어? 네가 이 집에 왜 있는 건데? 요리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라고 있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있어? 못할 것 같으면 나가. 우리는 너 따위 계집년 필요 없으니까. 아가씨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정말 보기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호되게 아가씨를 혼내시다가 저와 남편을 보고는 순식간에 인자한 표정으로 바뀌셨어요. 우리 은호랑 선해 왔니? 신혼여행은 어땠어? 재밌었니? 너네 온다고 쟤한테 음식 좀 해두라고 했더니 잡채랑 갈비찜을 이따위로 만들어 놨단다. 에휴, 이를 어쩌면 좋니? 그냥 나가서 먹을까? 언제 쟤는 아직도 간을 못 맞추는 거야? 쟤는 도대체 언제쯤이나 사람 구실을 할는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가씨가 음식을 이렇게 많이 장만했는데 다른 것들 먹으면 되죠. 그래 줄래? 우리 며느리는 의사 선생님인데도 참 배려심도 깊어. 이해해줘서 고맙다. 야, 너네 오빠 배고프니까 빨리 음식 차려와. 그리고 세아가, 너도 같이 가서 음식 준비 좀 하려무나. 너도 며느리니 이제 부엌 살림도 해봐야지. 시어머니는 저에게는 아가씨처럼 날카롭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면 당연히 시댁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시댁에서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부엌으로 보내버리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부엌에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끊임없이 구박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언젠가 시어머니가 저한테도 저렇게 구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바로 좀 해, 똑바로. 하여튼 손이 느려 터져서는 멍청한 년. 사실 상견례 때와 결혼식 때도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친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구박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가씨를 도와 어질러진 부엌을 대충 정리하고 상을 차린 후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가씨는 식사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하니 아가씨는 속이 좋지 않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버려둬. 쟤는 원래 우리랑 같이 밥 안 먹어. 그래, 쟤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세아가나 많이 먹어라. 입맛에 맞으려나 모르겠다. 갈비찜이랑 잡채도 없고 상이 너무 부실하구나. 시어머니는 상이 부실하다고 하며 걱정하셨지만 상 위에는 굴비에 밀푀유나베, 낙지볶음 등 음식이 한가득 차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많았지만 저는 아가씨가 신경 쓰여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 놓인 밥그릇에 밥만 대충 비운 후 잠시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가씨 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몰래 아가씨 방문을 열어보니 아가씨는 혼자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고 정작 그 음식들을 준비한 아가씨는 같이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우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가씨를 따돌리고 구박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아가씨와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던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일은 무슨, 남매 사이가 다들 그렇지 뭐. 세상에 남매끼리 사이 좋은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남매 사이가 어색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아가씨와 너는 어색한 사이를 넘어서서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솔직히 그렇잖아. 아가씨가 음식을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어머니나 너나 수고했다는 말은커녕 구박이나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아까 아가씨 방에서 혼자 울었던 건 알아? 걔는 왜 또 울고 난리래? 하여튼 가지가지 한다 정말. 아무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하며 저에게 무언가를 감추려고 하는데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다음날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아가씨에게 점심때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했어요. 어제 음식을 너무 잘 먹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면서요. 아가씨도 오후에 별다른 일이 없다며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우리는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저는 아가씨에게 어제의 일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가씨가 저의 속마음을 알았는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놀라셨죠? 사실 저는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고 오빠만 어머니의 친자식이에요. 그랬구나.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사실 저의 친엄마는 저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고 저는 아빠랑 둘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6살 때 지금 어머니랑 아빠가 재혼하게 되면서 저는 어머니 오빠와 같이 살게 된 거고요. 아가씨는 목소리를 가는게 떨면서 말해줬어요. 기죽은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재혼 가정인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아가씨가 그동안 구박을 얼마나 당했을지 가늠이 안 가더라고요. 어머니랑 오빠는 아빠 없을 때 저를 그렇게 구박했어요. 아빠가 저만 예뻐하시고 항상 제게 모든 재산을 남겨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제게 밥도 안 주고 간식은 당연히 안 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괜히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를 불빛이 들어오지 않는 창고에 가뒀고요. 오빠도 그 옆에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아가씨는 그 뒤로도 자신이 구박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남편도 가담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결혼 전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실 남편은 밖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아가씨를 그렇게 구박하고 못살게 굴었다는데 처음에는 아가씨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남편이 아가씨를 볼 때 징그러운 벌레를 본 것처럼 바라보던 눈초리며 싸늘한 말투로 말하는 것을 보면 아가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알게 된 후 제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남편과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결혼식 하루 전에 남편의 요구대로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무엇보다 아가씨의 상황을 다 알았는데 그냥 이혼하고 모른 척하면 제가 방관자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들이 당하는 모습을 그냥 못 지나치는 성격이거든요.
부모님은 그러다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냥 좀 있으라는데 제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훗날 남편과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그 전에 아가씨를 이 집구석에서 무사히 탈출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이제 성인인데 왜 그 집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나가서 영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사실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 크게 사업을 하셔서 재산이 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재산들은 다 저한테 준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아빠 장례식 날 아빠 친척들 말로는 제 앞으로 남겨주신 유산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아빠가 유언장도 쓰시고 증인까지 세워서 유언장 녹화를 했다는데 어머니는 재산 한 푼도 안 남겼다고만 하세요. 그 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힘이 없었거든요. 이대로 제가 이 집을 나가버리면 유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될 것 같아서 유산을 찾을 때까지는 이 집에 계속 있으려고요. 아가씨의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왜 그리 독하게 아가씨를 괴롭혔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가씨가 받은 유산이 탐이 나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와 남편의 구박 속에서 자라와서인지 아가씨는 두 모자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는 말 그대로 약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가씨를 좀 도와주기로 마음먹었죠. 마침 며칠 뒤가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명절날 시댁에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아가씨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일찍 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며칠 뒤가 명절인 거 알지? 너가 아무리 의사라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는 며느리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명절 때 와서 음식 장만도 하고 해야 한단다. 그러니 말인데 너는 은호보다 일찍 와서 장도 보고 장만도 해라. 알겠니? 네, 어머니.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그러면 명절 전날 진료 마치고 바로 시댁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냥 아예 그 전날 진료를 빼버릴 수는 없니? 할 일도 많고 너는 며느리니까 내가 이것저것 알려줄 것도 있고 말이야. 아무래도 너는 그동안 공부하고 병원 일 하느라 집안일은 하나도 모를 것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진료를 아예 빼버리는 것은 안 되죠. 게다가 요새 감기며 독감 환자 얼마나 많은데요. 시어머니는 아예 명절 전날부터 와서 제가 일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제가 집에서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제 말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 밤에 가려고 했지만 그날은 저녁까지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밤늦게 진료가 마치게 되었고 명절 전날이 아닌 당일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가서 음식을 할 것이기에 편한 복장을 입고 시댁에 갔어요. 원래 첫 명절에는 며느리가 일찍 와서 음식도 하고 해야 하는 거다. 그리고 복장은 또 이게 뭐니? 첫 명절이면 당연히 한복을 입고 와야지. 너네 친정에서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디? 한복이요? 저는 음식하고 해야 하니 불편할 것 같아서 편한 복장을 한 건데요. 한복을 꼭 입어야 하면 어머니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첫 명절에 한복을 입어야 하는 문화가 있는지 몰라도 저희 집에서는 그러지 않아서요. 이거는 그냥 문화 차이인데 부모님이 저를 잘못 가르쳤다는 막말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라 그런지 아주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구나.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무튼 너는 얼른 부엌 가서 은지랑 음식 좀 장만해. 네가 늦게 와서 벌써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은우 너는 평소에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으니까 방에서 푹 쉬어라.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자 방으로 가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며 쉬고 있었고 저와 아가씨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언니도 평소에 환자들 보느라 힘드실 텐데 들어가서 쉬세요. 저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해요. 사실 제가 음식을 많이 해보진 못해서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설거지라도 도울게요. 아가씨는 제 말에 이 집에서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구박과 차별을 받았으면 집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할까요? 저는 이런 아가씨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얼른 아버지의 유산을 찾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아가씨와 대화를 나누며 음식 장만을 거의 마치고 식사 시간이 되어 상을 차린 후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렀어요. 식사를 시작하는데 시어머니가 남편 앞에는 갈비찜을 밀어넣고 아가씨 앞에는 김치나 나물 반찬만 주더라고요. 심지어 아가씨가 손을 뻗어 갈비찜을 먹으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가씨의 손등을 때리셨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준 갈비찜을 아주 맛나게 뜯어먹고 있었죠. 저는 그 꼴이 너무 얄미워서 남편 앞에 있던 갈비찜 그릇을 아가씨 밥그릇 바로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선혜야, 갈비찜 먹고 싶은데 그걸 제 옆에다가 두면 나나 우리 아들이 먹기 힘들잖아. 어머니,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갈비찜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소화 안 돼서 고생하세요. 어머니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나물이나 김치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아가씨 같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힘차게 살아야 하니 갈비찜 같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들 은호도 젊은 사람인데 먹어야 할 것 아니냐. 게다가 은호는 너네 집 책임질 가장이야. 그러니 당연히 우리 아들이 잘 먹어야지. 저희 남편 회사 식당에서 엄청 잘 먹어요. 매일 고기 반찬 나오던데요. 사람이 매일 고기 먹으면 체내 지방만 쌓여서 건강에 더 해로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집 가장은 바로 저예요. 제가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집도 제 명이고요. 여기서 갑자기 그런 말이 왜 나와? 집 못해 갔다고 시비 거는 거야 뭐야? 시비라기보다는 시어머니한테 사실 확인해드리는 거야. 솔직히 결혼할 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내가 살던 집에서 신혼살림 차리고 혼수도 다 내가 했는데 이 정도도 말 못하냐?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가씨를 괴롭히고 구박하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아가씨 옆에서 아가씨가 못했던 말들을 대신 다 해줬어요.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집에 오니 남편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 무슨 갱년기야? 도대체 우리 엄마랑 나한테 왜 그렇게 시비야? 우리는 원래 은지랑 그렇게 살았어. 원래 그렇게 사람을 구박하면서 살았으니 당연한 거라고. 그게 말이 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사람을 이유 없이 구박해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는 이유가 있다고. 사실 은지 걔 우리 엄마 친딸 아니야. 돌아가신 아버지와 엄마 재혼하셨고 은지는 아버지 딸, 나는 엄마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우리 집 일에 자꾸 나서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너야 뭐 항상 화목한 가정에서 잘 지냈겠지만 우리 집은 아니라고. 재혼 가정에다가 남매면 서로 친하지 않을 수는 있어. 그런데 친하지 않는다고 너와 너네 엄마처럼 사람을 그렇게 구박하는 건 아니야.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들이 그게 뭐니? 먹는 거로 치사하게 차별하고 말이야. 치사? 우리 엄마가 지금 치사하다는 거야? 와, 너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말을 해? 어떻게 생각하기는 콩가루 집안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그날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고 그 뒤로도 계속 냉전 상태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남편이 아가씨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조차 모르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모습에 크게 실망했어요. 남편 역시 자꾸 자기 집안일에 간섭하는 제가 불편하고 싫었는지 저를 피했고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 야근에 주말에도 계속 출근한다고 집에 거의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부간의 정은 뚝 떨어진 상태였고 마음 같아선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었지만 이혼해버리면 평생 아가씨를 돕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주 뒤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이 토요일이라 쉬는 날이기도 하고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아가씨와 저에게 음식을 만들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에 외식을 제안했으나 시어머니는 저녁 때 친구들과 한정식 집에서 먹기로 했다면서 점심은 집에서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출장 뷔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 시댁에 가니 이미 제가 주문한 음식들이 거실에 차려져 있었고 거실과 부엌 사이에는 엄청 비싼 브랜드의 명품 옷이 걸려 있었어요. 이 옷 엄청 비싼 옷 아니에요? 그래, 역시 너는 볼 줄 아는구나. 오늘 저녁 친구 모임에 이 옷 입고 가려고. 세아가, 내 생일이라고 이렇게 음식들 주문해줘서 고맙구나. 어서 먹자. 이은지, 너는 세연이 잘 만나서 호강한 줄 알아. 음식은 제가 한 것보다는 100배 맛있구나. 입에 맞으신다니 다행이에요. 참, 어머니 생신이라서 용돈 준비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통이 크네. 뷔페 음식도 주문하고 용돈도 주고 말이야. 고맙다. 며느리는 이렇게 내 생일이라고 용돈을 주는데 은지 쟤는 음식도 못해 용돈도 안 줘. 이 집에 얹혀 사는 연인 주제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니 이 집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그럼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쟤는 저렇게 은혜를 모른다니까. 사람이 덜 된 거지. 아가씨는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가씨를 정성 들여 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구박과 차별을 해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죄책감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 뻔뻔스러워 보이기까지 했어요. 게다가 그 옆에 맞장구 치는 남편의 말 역시 아주 기가 막혔죠. 어머니, 근데 사실 어머님도 이 집에 얹혀 살았던 거 아닌가요? 이 집 돌아가신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사셨던 집이었다면서요.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이 얹혀 사신 년이 되죠. 아닌가요? 제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 왜 이리 당황하세요? 제가 무슨 말 실수라도 했나요? 그런데 어머님, 생각해보면 어머니 아들도 저한테 얹혀 사는 중이네요. 저의 집, 제가 원래 살던 제 집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간 살림살이도 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것이고요. 어머니도 아버지한테 얹혀 사셨고 어머니 아들도 저한테 얹혀 사네요? 모자간에 참 잘도 얹혀 사시네요. 너 지금 우리한테 엿먹으라고 비꼬는 거지?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세요? 저는 그냥 부러워서요.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제 집을 장만했는데 어머니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남의 집에 잘 얹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죠. 원래 대다수 사람은 얹혀 살면 눈치 보여서 눈치를 안 줘도 눈칫밥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둘 다 눈칫밥 먹지는 않는 것 같아서 대단하고 부러워서 그래요. 생일날 너랑 입씨름하고 싶지 않구나. 됐고 그냥 케이크나 먹자. 이은지, 너는 어느 정도 식사가 맞춰가면 눈치껏 케이크 좀 잘 나오고 해야지 어쩜 그렇게 애가 둔하니? 그동안 아가씨가 음식 차리고 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케이크는 부엌 가서 잘 나올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길에는 저녁 때 입고 가신다던 어머니의 명품 옷이 걸려 있었고 아가씨가 이 명품 옷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화가 치밀었고 저는 손이 미끄러진 척하면서 생일 케이크를 그대로 시어머니의 명품 옷에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아이, 야! 그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너 왜 여기다가 케이크를 던져? 내가 똑똑히 봤어. 어머, 죄송해요. 요새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가끔 손에 힘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케이크를 놓쳐버렸네요. 조심 좀 하지 그랬어. 야, 이은지, 너 빨리 안 일어나? 일어나서 얼른 저거 잘 닦아.
얼룩 하나도 안 남게 손빨래 하라고. 오늘 저녁에 저 옷 입고 가야 하는데 어떻게 정말? 어머니, 제가 옷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리고 이거는 명품 옷이라서 세탁소에 맡겨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책임지고 세탁소에다가 깨끗이 드라이클닝 해달라고 할게요. 아, 그런데 여기 앞에 세탁소가 현금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까 제가 드린 용돈 좀 다시 주시겠어요? 너는 치사하게 줬다 빼앗는 게 어디 있니? 그럼 어떡해요? 이 옷 보니까 물 세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세탁기에 돌려드릴까요? 오늘 저녁 때 입고 가시려고 했는데 이를 어쩌나? 제가 명품 옷을 들고 세탁기가 있는 베란다로 가자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다시 돈을 건네셨고 저는 그 돈으로 단지 내 세탁소로 가서 시어머니 명품 옷을 드라이 맡겼어요. 그렇게 옷을 맡기고 다시 시댁에 갔는데 시댁에서는 시모와 남편은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고 아가씨는 제가 흘린 케이크를 혼자 닦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은 마치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콩쥐팥쥐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야, 케이크 잘못 닦으면 미끄러운 거 알지? 힘줘서 팍팍 잘 닦아라. 내가 다 검사할 거야. 그래, 똑바로 좀 닦아. 너가 똑바로 안 닦아서 우리 엄마 다치면 나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순간 아주 기발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머니 오늘 생신이신데 제가 옷도 더럽히고 해서 죄송해요. 아까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 한도 무제한 카드 드릴 테니까 이 카드로 친구 모임에서 계산도 하시고 백화점 가셔서 원하는 것 마음껏 고르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네준 카드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며 외출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와 아가씨는 같이 거실의 상을 치우고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남편은 거래처 사람을 만난다며 늦게 올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신혼집으로 돌아와 오랜만에 집 청소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새아가, 지금 나 뷔페에 와서 너가 준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왜 결제가 안 되니? 결제가 안 돼요? 이상하다. 그런데 원래는 한정식 집에 가신다더니 뷔페에 가셨어요? 혹시 금액이 얼마나 나왔어요? 친구들이 내 생일 축하해준다고 왔는데 어떻게 그냥 한정식 집에 가니? 너가 마침 카드도 줬으니 그냥 여기 뷔페로 왔지. 지금 금액은 200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설마 이 카드 한도가 있는 거니? 시어머니는 제가 드린 카드를 들고 친구들을 불러서 인당 20만 원이나 되는 호텔 뷔페를 가셨더라고요. 분명히 카드를 받기 전에는 한정식 집에 가신다고 해놓고서는요. 참 뻔뻔하기도 하죠. 사실은 신모에게 쥐어준 카드는 제가 이전에 잃어버려서 분실 신고를 해놓은 카드였어요. 제가 단골 식당에 놓고 가서 분실 신고를 했는데 바빠서 취소 신청을 하지 못한 거죠. 선심 쓰듯 드렸더니 이렇게 펑펑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머니, 사실 그거 정지된 카드예요. 그리고 아무리 며느리한테 한도 무제한 카드를 받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 비싼 뷔페를 갈 생각을 다 하셨어요? 대부분 어머니는 자식들이나 며느리가 카드를 줘도 아까워서 잘 못 쓰시던데. 뭐? 너가 어떻게 이 시애미를 물을 먹일 수가 있어?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나 쪽팔리는지 알아? 지금 200만 원 나온 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지금 네가 와서 결제를 하던가. 아유 쪽팔려. 내가 돈 내기로 했단 말이야. 제가 왜요? 저는 그 음식 먹어보지도 않는데 왜 내야 해요? 그리고 지금 저 우리 집 대청소 중이라 못 나갑니다. 어머니의 아들 부르시든지 하시고요. 전 전화 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한테는 크게 뭐라고 하신 적은 없지만 은근히 저를 구박하셨기에 시간이 흐르면 아가씨에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들이 있을 때는 좋은 엄마인 척하면서 집에서는 아가씨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좋지 않은 감정이 쌓여 있었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쩔쩔매는 모습을 상상하니 왠지 모르게 참 통쾌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다시 청소를 시작하려는데 거실 소파 구석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번에 제가 집에 늦게 왔을 때 남편이 소파 밑에서 무언가를 몰래 하다가 깜짝 놀라던데 그때 남편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숨겼나 봐요. 비디오 테이프의 겉면에는 아가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는 직감적으로 이 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영상 파일로 복원해주는 업체를 찾아 복원을 의뢰했어요. 며칠 뒤 복원된 영상 파일이 담긴 USB가 제 병원으로 도착했고 영상 파일을 열어보니 사진으로만 봤던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영상 속의 시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아가씨한테만 물려준다는 유언이 녹화되어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다 보자마자 바로 아가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놀라지 말고 들어요. 사실 우리 집에서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발견했는데 테이프 겉면에 아가씨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영상 복원을 의뢰해서 지금 제가 먼저 봤는데 아가씨 아버지의 영상이었어요. 새언니, 그 테이프 찾으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니랑 오빠가 아버지의 유언에 관해 대화하는 내용을 얼핏 들었는데 분명 오빠가 어디에다가 뒀다고 했는데 제가 집에서 찾지를 못했거든요. 우리 집에 두면 제가 쉽게 찾을 것 같아서 일부러 언니 집에 뒀나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집에 있었구나. 그래도 잘 됐어요. 제가 먼저 보고 영상 파일도 복원했으니까요. 우리 얼른 변호사 사무실에 가봐요. 오늘 제가 일찍 퇴근할 수 있는데 오후에 잠깐 만날 수 있어요? 새언니, 너무 감사해요. 언니는 저의 은인이세요. 그럼 이따가 오후에 봬요. 그날 오후 아가씨와 저는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시아버지의 영상 파일을 보더니 유언의 형식을 아주 잘 갖춰서 녹화하셔서 유언의 효력이 있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유산 상속의 공소시효가 10년밖에 안 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년째라서 유산 상속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1년만 더 늦게 발견했으면 공시시효가 끝나 소송도 걸어보지 못하게 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가씨는 당연히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음날 환자들을 진료하며 정신없는데 밖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려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은 시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일부러 CCTV가 아주 잘 보이는 곳으로 시어머니를 유인해서 머리채를 잡혀드렸어요. 머리채를 잡은 시어머니는 저의 등이며 팔을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그래도 네가 의사 며느리라고 해서 최대한 대접해주면서 살았다. 네가 아주 버릇없이 말대꾸할 때도 나 뭐라고 하고 싶은 거 꾹 참았다고. 내가 그렇게 널 아꼈는데 이은지 그 계집년이 뭐라고 어떻게 내 뒤통수를 쳐? 너 이은지한테 유산 상속 소송 걸라고 부추겼다면서? 어쩜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님, 저 이렇게 때리시면 폭행죄로 위자료 청구할 건데 괜찮으세요? 저 이래봬도 의사라서 이 정도 폭행이면 전치 10주 진단서도 충분히 끊을 수 있는데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려봐야겠어요. 지금 저 CCTV로 폭행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찍힌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멈칫하시더니 CCTV를 한번 보고 손을 내리셨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퇴근 후 집에 갔는데 웬일로 남편이 일찍 퇴근했더라고요. 저는 평소처럼 남편을 무시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더니 남편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나랑 얘기 좀 해. 그래,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은지 걔 재산 탐이 났어. 그래서 그동안 은지 쫓아내려고 구박 좀 했다.
1년만 더 버티면 그 재산 상속 소송도 걸 수 없다면서. 그냥 1년만 네가 모른 척하면서 우리 엄마랑 잘 좀 지내면 안 돼? 그럼 우리가 유산 일부는 너한테 따로 줄게. 그러니까 은지한테 잘 말해서 유산 상속 소송 취하 좀 시켜주라. 응? 부탁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나는 너네 엄마랑 잘 지낼 마음 눈꼽만큼도 없고 너랑도 잘 지낼 마음 없어. 그러니까 내 집에서 나가. 그냥 썩 꺼지라고. 저는 남편을 제 집에서 쫓아내고 현관의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남편은 집 앞에서 한동안 난리를 치다가 옆집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옷가지며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캐리어에 대충 꾸겨 넣고 이것들을 다 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 손에 급하게 쫓겨나면서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핸드폰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일상생활할 때 사용하는 핸드폰이었고 다른 하나는 영업용 핸드폰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용 핸드폰은 제가 손만 대도 깜짝 놀라며 잽싸게 가져갔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저 역시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서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자꾸 영업용 핸드폰에서 알림이 뜨더라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나 싶어 확인을 해보니 이 근처에 새로 개원한 성형외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적인 일 때문에 연락했나 보다 했는데 그 내용이 수상했어요. 자기 사랑해 라는 단어를 보았거든요. 저는 핸드폰을 열어 메신저에 들어가 모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야근에 주말 특근을 한다고 사실은 그동안 이 성형외과 의사와 꾸준히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얼마 전에 영업팀 팀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알고 보니 여기 성형외과 의사와 불륜을 저지르며 약품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었고 이것이 실적으로 인정되어 영업팀 팀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더 어이없는 것은 이 의사도 남편과 자식이 있는 유부녀였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제 핸드폰으로 저장을 했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시어머니가 화가 잔뜩 나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야,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 나라고 너같이 싸가지 없고 개념을 밥 말아먹는 년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리고 어디서 지금 내 아들을 쫓아내?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서? 어머니, 저 안 그래도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송을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위자료 두둑히 준비해 두세요. 마음 준비도 단단히 하시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내보냈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남편이 없는 것처럼 생활했기에 불편한 점은 하나 없이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으려나요? 병원에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우야, 나 이제 우리 엄마랑 영 끊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살자. 아직 우리 서류 정리도 안 했으니까 그냥 다시 예전처럼 너 집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머니랑 연은 왜 끊었어? 사실 어머니가 은지를 너무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서 내가 어머니 재산 다 들고 도망쳤어. 어머니한테 잘하는 척하면서 다 내 명의로 빼돌려놨으니까 이제 나 부자야. 우리 그러니까 다시 같이 합치자, 응? 엄마가 더는 너한테 뭐 못하도록 내가 잘 막을게. 그래? 잘했네. 그럼 이제 그 재산 다 나한테 가져오면 되겠네. 응? 우리 그럼 이제 합치는 거지? 합쳐? 합치기는 뭘 합쳐? 너 새로 개원한 성형외과 의사랑 불륜 저지르고 다녔더라. 내가 이 사실 알면서도 바로 너랑 이혼 안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한테 소송 때려서 위자료 받으려고. 네가 돈 생길 때까지 참은 거야, 이 멍청아. 만약에 내가 소송 걸었는데 돈 없다고 배째면 어떡하니? 이제 너한테 마음 놓고 이혼 소송 걸 수 있겠다. 고마워, 알려줘서.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성형외과 의사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맘카페에도 익명의 힘을 빌려
성형외과 의사가 유부녀인데 제약회사 다니는 남자 직원과 불륜을 저지른다고도 글을 올렸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병원에서 저의 뺨도 때리고 머리채도 잡았잖아요. 시어머니한테도 폭행죄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모든 증거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어서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위자료를 두둑히 받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자기가 다니던 회사의 소문이 쫙 나서 자연스럽게 잘리게 되었고, 성형외과 역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서인지 어느 날 가보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가씨 역시 유산 상속 소송에서 승소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후 아가씨가 잠시 저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새언니 덕에 제 모든 것을 찾았어요. 새언니가 저를 모른 척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꼭 이 은혜 갚고 싶어서 그런데 오피스텔 하나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제가 뭘 도와준 게 있다고. 그냥 제 성격이 조금 유별나고 여기저기 참견 많이 하고 다니는 성격이라 그런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누가 왕따 시키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무튼 아가씨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다행이에요. 이제 그 돈으로 아가씨 공부도 하고 대학도 가고 멋진 남자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해요. 저는 아가씨의 제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그 돈으로 아가씨 본인의 멋진 인생을 살라고 했죠. 그렇게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우리 병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제 병원은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가씨가 우리 병원 상가를 유산으로 산 거예요. 아가씨 말로는 상가에 투자 좀 해보고 싶어서 샀다고는 했는데 사실은 저한테 무료로 임대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가씨의 마음에 너무 고마웠고 그 뒤로 아가씨와 지금까지 친자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아가씨는 얼마 전에 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했어요. 제 병원에 취업해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요. 아가씨는 오랜만에 하는 공부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가씨가 원래 공부를 잘해서인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입학할 때 장학금까지 받았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와 아가씨의 소송으로 모든 재산을 다 털린 후 지금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거지가 되어 찜질방을 전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하고 시댁과 싸우며 참 힘들기도 하고 결혼을 후회했는데 그래도 그 힘든 과정을 지나고 나니 아가씨라는 너무 마음씨도 착하고 멋진 동생을 만나게 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죽을 때까지 친자매처럼 서로 연락하고 함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글솜씨가 부족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날씨가 일교차가 커서 감기 환자가 많네요. 다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렁탕집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나이가 먹어 늙은 후 옆에 기대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쩌면 운 좋게도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좋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에 깊게 생각도 하지 않고 섣부르게 결혼을 결정한 거였을 수도 있고요. 사연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이나 재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분들이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저는 실패를 했지만 아직 기회가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좋겠는걸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결혼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줄 거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인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25살이란 어린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딱히 사고를 쳤다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항상 늘 같은 곳에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을 볼 때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나 두 분 모두 저희의 결혼을 찬성하셨기에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각자의 전공을 살려 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설렁탕집을 운영하자 권하셨어요. 남편은 극구 반대를 했지만 말이에요. 사실 시부모님께서는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설렁탕집을 운영하시며 남편을 키우셨어요. 종업원을 쓰기는 했지만 연세가 있으신 두 분께서 젊은 사람도 없이 그 큰 설렁탕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이었죠. 남편도 그걸 알기에 가게 일이라면 진절머리를 치며 반대를 한 것이었고요.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설렁탕 가게를 접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을 권했지만 가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죽어도 설렁탕 가게를 이어받지 않겠다며 버티는 남편을 보며 전전긍긍 하셨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겠다며 손을 들게 되었죠. 직장을 다니며 푼돈을 벌 바에는 시부모님과 함께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며 큰 돈을 버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어깨너머로 가게 일을 도왔던 남편은 힘든 일이라며 극구 반대를 했지만 이번만큼은 고집을 부리고 말았네요. 저라도 가게 일을 하지 않으면 대대로 내려오던 설렁탕 집의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남편의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일단 해가 뜨지도 않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문제였죠. 하지만 힘들었던 것도 잠시, 시간이 지나니 이것 또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설렁탕 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남편은 열심히 회사를 다니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행복했던 시간을 덮을 만큼 커다란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남편은 음주운전을 하던 차량으로 인해 다치고 말았는데요. 의사는 심하게 다친 남편을 보며 가망이 없다는 말과 함께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의사의 말처럼 남편은 손 써볼 틈도 없이 허망하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장례식장은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죠. 저 또한 목 놓아 울며 남편을 그리워했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자니 누구보다 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남편을 빼앗아간 하늘이 참 원망스러웠는걸요.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눈물바다를 만들며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했지만 슬픈 것과는 별개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설렁탕집을 열 때면 저와 시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긴 했지만 남편의 흔적을 볼 때면 그만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불러 서류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이만 각자 살 길을 찾아가라면서요. 아직 이렇게 젊은데 아들 위하는 욕심 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내 앞길을 막을 수 있겠니? 이제 그만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라. 그동안 늙은이 소원대로 힘든 일도 도맡아서 해주고 우리 아들하고도 잘 지내준 거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마.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계신데 제가 어떻게 재혼을 해서 혼자만 잘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저 그냥 어머니 아버지 곁에서 살래요. 아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젊고 제일 예쁜 날 다시 좋은 배필 만나서 아기도 낳고 어여쁘게 살아야지. 한번 사는 인생 우리한테 얽매여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그만 새 출발해라. 내가 사부인한테도 체면이 안 서서 그래. 이제 곁 떠난 사람은 잊고 살아야지.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니 이거 갖고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하가. 시어머니께서는 건물에 관한 문서를 건네주셨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별이 다가와서인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셔서인지
두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나오더군요. 그건 시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셨고요. 그 후에도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매섭게 저를 내치셨네요. 아마 자신 때문에 제가 재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겠죠. 그렇게 저는 딸처럼 금이야 오기야 보듬어 주셨던 시부모님의 품을 떠나 새 출발을 하게 되었네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부동산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수중에 있는 금액으로 상가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부동산에 들를 때만 해도 혹시나 마음에 드는 상가가 구해지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부동산 중개인은 저의 마음에 드는 상가를 구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괜찮은 상가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요. 새로 구하게 된 상가는 위치도 위치였지만 무엇보다 친정 부모님 댁과 가깝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가뜩이나 연이은 이별로 인해 헛헛한 속을 부모님께서 채워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새로운 상가에서 카페나 꽃꽂이 가게 같은 것을 열길 바라셨어요. 괜찮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장사를 해야 한다면서요. 어머니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애초에 남들이 다 하는 꽃꽂이나 카페 같은 걸 할 생각이 없었어요. 비록 시부모님과 이별을 하기는 했지만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운영하시던 설렁탕집을 저라도 대를 이어서 운영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다시 설렁탕 가게를 차리게 된 것이었죠. 간단하게 상가를 수리한 후 바로 영업에 들어가고 저는 장사가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을 할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찾아왔거든요. 부모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재혼하길 원하셨지만 가게 일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에 지난 3년 동안 재혼 상대를 찾기는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하지 못하고 일만 하게 되었죠.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저는 3년 만에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건물을 구해주었던 부동산 중개인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일주일에 4번은 꼭 저희 가게로 출근 도장을 찍었고 이를 계기로 저희는 허물없는 친구 사이가 되게 되었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할 수 없던 이야기까지 털어놓으면서요. 친구처럼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부동산 중개인은 어느 순간부터 호감을 표시해 왔는데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아무리 서로의 마음에 통한다고 해도 개인의 사정이 있는 여자를 중개인의 집에서 환영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중개인은 온전히 저의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을 하였고 진실한 그 마음에 반해 결국 저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드디어 제가 번듯한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한다며 기뻐하셨지만 중개인 쪽 가족들이 마음에 걸리더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한 번 결혼한 흠이 있는 여자를 반겨줄 분은 없으실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예비 시부모님은 오히려 이상한 상상을 한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잘 대해주셨어요. 차별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신랑 먼저 보내고 얼마나 적적하고 힘들었을까. 이혼도 서너 번씩 하는 마당에 우리는 며느리 과거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요즘이 어디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이혼 좀 한 게 뭐 그리 흔흠이라고.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살림 차려서 백년해로 하면 그만인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너무 큰 흠이 있어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결혼을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솔직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제가 괜한 생각을 한 것 같아서 참 부끄럽네요. 앞으로 결혼하고 나면 기쁜 일만큼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처럼 현명하게 어려운 일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하더니 역시 배운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려? 아,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싸워도 이혼 안 하고 살겠다는 말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하잖아. 안 그런가, 임자?
당신, 괜히 결혼도 안 한 애들 앞에서 입방정 떨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점잖게 좀 있어요. 결혼도 안 한 마당에 시아버지가 무게도 없이 촐싹거리면 며느리가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발 채통 좀 지켜요. 우리 이이가 아가씨 같은 며느리 볼 생각에 기뻐서 호들갑을 떤 거니까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알았죠? 그럼요. 오히려 아버님께서 워낙 밝으셔서 좋은걸요. 제가 기준 씨도 잘 만났지만 어머님 아버님 같이 다정하고 쾌활하신 분과 가족이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그렇지 화목하기는 얼마나 화목한데 아가씨는 우리 집에 시집 온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 어머님 아버님을 보니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좋다고 해도 시부모의 등살 때문에 부부의 인연을 다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시니 참 감사한 일이었죠. 결혼을 한 후에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신혼을 즐기고 있자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는걸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시부모님께서는 가끔씩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신혼집을 찾아오신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끔 불편하기는 해도 모든 것이 친해지고 싶어서 한 행동이신 거니까요. 곧 가족으로서 빠르게 적응하고 나면 이런 행동은 없어질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혼자만의 착각이더군요. 시부모님께서는 쾌활하게 가족으로 맡아주신 것이 아닌 잠깐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쾌활한 척 탈을 쓰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결혼한 지 4개월이 조금 넘어갈 무렵 시어머니의 생일잔치로 인해 모든 가족들이 시댁으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받은 모든 선물을 받으신 후 술판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술잔을 주고받던 중 술기운이 잔뜩 오른 남편은 도련님에게 실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며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대략적인 수입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남편의 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한번 뱉어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었고 수입 이야기를 들은 도련님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네요. 아마도 평범한 설렁탕 가게를 운영하면서 대기업에 다니는 자신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족할 줄은 몰랐던 모양이었어요. 약간의 정적이 있은 후 도련님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툭툭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죠. 기분 좋은 농담이었다면 저 또한 웃는 낯으로 대했겠지만 도련님이 건넨 농담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전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니 기분 좋게 대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잖아요. 이야, 우리 형수님 지금 보니 완전 날로 먹으면서 돈 버시네. 요즘 사람들 설렁탕이라면 잘 먹지도 않아서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실 줄 알았거든요. 의외네요. 힘 하나 안 들이고 떼돈 벌 줄 알았으면 나도 뼈 빠지게 공부해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설렁탕집이나 여는 건데. 말 나온 김에 나도 회사 때려치우고 설렁탕 가게나 하나 차릴까 봐요. 제대로 된 대학도 안 나온 형수도 이만큼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나라고 못할 건 없잖아요? 역시 우리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런가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다니까. 여자 혼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가, 이참에 내 시동생한테 가게를 맡기는 게 어떻겠니? 원래 장사든 큰일이든 남자가 나서서 해야 잘 되는 법이잖니. 물론 여자 혼자서 그 큰 가게 운영한 것도 참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게 명의는 남자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 무슨 일이 생겨도 든든한 남자 뒤에 숨어서 덕을 보지 않겠어? 그럼 저희 가게를 도련님 명의로 바꾸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갑작스럽겠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이 시엠이 말대로 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지금이야 너희 부부 사이에 애도 없으니 처녀 때랑 똑같이 식당 운영할 수 있다고 쳐도 애 낳고 살림하다 보면 그게 어디 쉬운 일이니? 집안일 하면서 애 보기도 벅찰 텐데
나중에 절절 매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가게 맡겨서 홀랑 사기당하는 것보다 가족한테 맡기고 편하게 식당 일 봐주면서 월급 받아 먹는 게 좋지. 잠깐씩 일하고 월급 200씩 가져가면 그것만큼 좋은 직장이 어디 있니?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됐던 남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먹어야 편한 법이야. 서방도 있는 여자가 돈 욕심 부리는 것도 안 좋은 거다. 에이, 엄마.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이었는데 200이 뭐예요? 만지던 돈이 있는데 못해도 250은 줘야지. 형수, 저 그렇게 쪼잔한 놈 아닌 거 아시죠? 저한테 가게 맡겨주시면 일 안 나오셔도 달에 250은 챙겨드릴 테니 저한테 가게 넘기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형이랑 현수님 나이도 있는데 이제 편하게 애 가질 생각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형이 우리 집 장손인데 우리 엄마한테 번듯한 아들 하나는 안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분점을 내줄까 말까인데 아예 가게 명의를 도련님 앞으로 바꾸라니요. 실망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힌 것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제일 어이가 없었네요. 아이를 낳는 것은 부부 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전히 엄마만 해야 된다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도련님은 제 손을 잡고 일어나며 당장 명의부터 바꾸자고 말을 하더군요. 콧노래를 부르며 겉옷을 걸치는 시어머니도 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끄는 도련님도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멍청하게 있다간 아무런 노력도 안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게가 먹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같이 느꼈고요. 그래서 도련님에게 잡힌 손을 빼내며 단호하게 설명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설렁탕 가게 운영하는 3년 동안 도련님이 저한테 도움 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말이야, 제가 걱정되어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금 운영하는 가게가 돈이 잘 벌린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가게에 자기 숟가락 올리려고 용쓰는 거잖아요. 지금 도련님이 하시는 행동은 남의 재산 날로 먹으려고 하는 도둑놈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형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돈 벌 만큼 버는 놈입니다. 도둑이라뇨. 듣기 거북하네요. 제가 말하는 게 듣기 거북하셨나요? 저도 똑같아요. 노력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안 한 사람이 돈 된다는 말에 군침 흘리면서 육아니 뭐니 쓸데없는 말 갖다 붙이면서 가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가족이라고 이름표만 붙여놓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가, 너 지금 시애미도 있는데 시동생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도련님한테 버릇없이 굴었던 건 사과드리겠지만 어머니께서도 다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피 섞인 가족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는 세상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족끼리 돈 문제 가지고 싸우면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조금 정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을 그어놔야 나중에 돈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죠. 계획대로 가게를 갖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꼭 집어 민망했기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도련님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가 자신들에게 따박따박 말대답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하물며 저는 한 번 결혼을 했다는 흠까지 달고 있었으니까요. 저 또한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보고 부딪히며 돈 문제로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허술한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바랄 게 틀림없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는걸요. 도련님과 싸움이 있은 후 저를 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설거지조차 하지 못하게 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소위 말하는 시자 노릇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자신의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차로 1시간이 넘게 가야 하는 시댁으로 저만 부른다거나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살림살이에 대한 꾸중을 늘어놓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셨죠. 이쯤 되면 왜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았냐고 물어보실 텐데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남편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
도련님께서도 결혼을 하며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요. 아쉽게도 1억이 모자라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당장 통장을 털어 1억을 보태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빌려주는 것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도련님은 1억을 꿀꺽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죠. 적은 돈도 아니고 억이나 되는 돈을 남의 손에 쥐어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남이 쓰던 중고품을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어디 감히 시댁 어려운 줄을 모르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해. 네 어미가 집에서 시부모 앞에서 말꼬리 잡으면서 대들라고 그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가르치던? 이래서 남 손때 탄 헌건 집에 들이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중고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나 되니까 저랑 결혼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 아니면 저 아직도 노총각 신세 못 면하고 어머니 밑에서 밥이나 축 내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어머니가 이 사람 물건 취급하면서 하대하면 제가 무슨 낯으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을 뵙겠어요? 1억이 땅 파서 나오는 푼돈도 아니고 통장에 1억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게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뭐야? 장손이라고 귀 키워놨더니 어디 저런 되바라진 것한테 올려서 어미한테 대들어? 남들한테 웃음 팔고 술 팔아 장사하는데 통장에 1억이 없기는 왜 없냐? 그저 저 몹쓸 것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시댁 식구들한테 돈 쓰기가 아까우니까 발 빼는 거지. 나는 가족한테 돈 아끼면서까지 구두쇠짓 안 한다. 너 같은 거 며느리라 부르기도 싫고 우리 집에 들이기도 싫다. 그러니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이 사람 남편이에요. 어머니가 진짜 저를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한테 하대하는 것도 멈추시고 제발 사람답게 대해주세요. 지금 돈 가지고 아까워서 쩔쩔매는 건 어머니잖아요. 이 집 팔아서 돈 마련하면 될 걸 어머니도 그러기 싫으니까 이 사람한테 덤터기 씌우면서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뭐라 하시던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질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한테 하대하고 못 살게 굴 작정이시라면 저 어머니랑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자식 새끼라고 키워놨더니 어미 앞에서 손절한다는 말이나 하고 가슴이 썩어 문드러져도 이것보다 아프진 않을 게다. 저 방자한 것이 뭐라고 속닥거렸기에 이 어미한테 손절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 남편은 급기야 손절 이야기까지 꺼내며 방패막이 되어주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참 고맙다고 미안하기도 했네요. 저와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남편이 시어머니와 틀어질 일도 도련님과 얼굴을 붉히며 싸울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시댁 식구들과 크게 싸운 후 남편은 정말로 시댁의 발길을 끊고 생활을 했어요. 제 입에서 먼저 시댁에 가자는 말을 할 정도로 남편은 시댁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오죽하면 고집 센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먼저 연락을 해 사과를 할 정도로 남편은 참 단호했죠.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으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한동안 잔잔한 시간 속에 여유로운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네요.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계속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듯이 저희에게도 문제는 찾아왔어요.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며 부동산 중개업 일이 이전처럼 수입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죠. 중개업 일은 생활비를 간신히 충당할 정도로 사정이 안 좋아졌고 남편은 다른 일감을 찾아 일을 하게 되었는걸요. 막노동 일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가게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부끼리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든다며 고개를 흔들더군요. 물론 같이 가게를 연다면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막노동 일로 피곤에 찌들어 여기저기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가게 운영에 대한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은 뜻밖에도 사업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중고차 사업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남편은 평소 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차에 대한 지식도 많은 편이었기에
중고차 사업을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죠. 사업 준비가 마무리되자 남편은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이 꼭 성공해 설렁탕 가게를 열지 않아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일어날 리 없는 터무니없는 말이긴 했지만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남편이 저를 위하는 마음만은 진심인 거잖아요. 남편의 마음을 믿었기에 사업이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는걸요. 하지만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난 후 남편은 딴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도 될 만큼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거든요. 성실하게 일하기는커녕 남편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며 핸드폰 게임만 했어요. 빌려간 사업 자금을 갚기는커녕 매번 미안하다는 말만 하며 갚는 것을 미뤘고요. 처음에야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이해하려고 했지만 자꾸만 게으른 태도를 보이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야 할 수가 없었죠. 저도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서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어디서 돈이 났는지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 후 비싼 외제차며 명품같이 값나가는 것들에 돈을 쓰더라고요. 이쯤 되니 남편이 도박이나 사채에 빠졌다고 확신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몰래 잠입하는 마음으로 몰래 회사로 들어갔는데요. 중고차가 진열된 앞에는 도련님과 남편이 같이 서 있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업은 같이 하지 않는다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은 남편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도련님은 돈 욕심이 많아서 사업을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까지 말을 했고요. 남편과 도련님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고 있자 둘이 하는 대화가 들려왔어요. 대화를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거리가 가까운 편이라 그런지 둘의 대화는 너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형은 비위도 좋아. 도대체 형수 같은 드센 여자랑 어떻게 한 입을 덮고 사는 거야? 시댁 식구한테도 그렇게 쏘아붙이는데 다른 때는 어떻겠냐고. 솔직히 나는 형수가 전에 한번 갔다 오기도 했으니까 우리 집에 바싹 엎드려서 자기 간이랑 쓸개도 다 내주면서 살 줄 알았다? 엄마도 그거 보고 형이랑 형수 결혼시킨 거잖아. 근데 웬걸? 발톱만한 일에도 손해보려고 하면 발작을 일으키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어우,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형수 같은 여자랑 못 살아. 네가 그러니까 아직도 월급쟁이 신세 못 면하고 사는 거야. 큰돈 벌려면 기센 여자 비위 맞출 능력 정도는 있어야지. 너는 공부 잘하는 것만 성공인 줄 알았지? 인생에서 공부머리보다 더 중요한 게 눈치머리야. 막말로 만날 구박하는 상사랑 사는 것보다야 드세더라도 마누라랑 살면서 돈 빼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그렇게 즐기고 드센 여자들이 또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요. 형, 잔머리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형수한테 돈 뜯어내려고 우리끼리 짜고 친다고 누가 생각이나 하겠어? 그래도 형수 계속 데리고 살 생각은 아니지? 통장 잔고 다 뽑아먹고 나면 바로 버려야지. 너 같으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여자랑 애 낳고 백년해로 하면서 살 수 있겠냐?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니까 씹히지도 않은 질긴 성격 받아주면서 있는 거지. 자고로 결혼은 네 형수처럼 남자 알기를 자기 발밑으로 보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만 아는 순종적인 여자랑 하는 거야. 아, 불쌍한 우리 형수. 형수는 자기 남편 속이 이렇게 시커먼 줄 생각도 못할 텐데. 생각해보면 형수도 안 되긴 했어. 젊어서 남편 먼저 보내고 재혼한 남자는 숟가락으로 자기 통장 잔고 퍼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불쌍하긴. 과부 인생 잠깐이나마 구제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입을 틀어막으며 튀어나오려는 목소리를 참기는 했지만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까지는 어쩌지 못했는걸요. 진실된 남편의 행동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돈을 노리고 한 가짜였다뇨. 믿을 수가 없고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도련님과 대화를 하며 현실을 부정한 기회조차 주지 않더군요.
물밀리듯 덮쳐오는 배신감에 치가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남편을 믿은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했네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다시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겁이 났어요. 집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을 볼 때마다 남편의 저를 향해 했던 온갖 안 좋은 말들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도망치고 싶기도 했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나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가차없이 처리를 할 거라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막상 가까운 상대를 처리해야 할 현실이 닥쳐오니 그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문득 전 시부모님들이 떠올랐어요. 욕심 때문에 딸처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도 버리고 재혼해서 벌을 받는 건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예전에 저였다면 당장 증거부터 잡겠다며 설쳤겠지만 충격이 커서인지 도저히 그럴 힘이 나질 않았어요. 복수를 하기는커녕 밥을 넘기는 것조차 힘들어 한동안은 죽만 먹어야 했죠. 하지만 계속해서 시짜짓을 하는 시어머니와 가증스럽게도 그런 시어머니를 막으려는 신용을 하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이혼 준비를 시작한 것이죠. 이혼 소송을 걸자마자 남편은 팔짝 뛰며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말이에요. 갑자기 이혼이라니. 여보, 왜 그래? 혹시 준경이랑 같이 사업하는 것 때문에 화나서 그런 거야? 그런 거라면 내가 사과할게. 나는 당신이 준경이를 너무 싫어하니까 같이 동업하는 거 말했다가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비밀로 한 건데 당신이 싫다고 하면 준경이한테 당장 사업에 손 떼라고 할게. 당신은 내가 언제까지 당신 소나기에서 놀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내가 그렇게 바보 천치로 보였어? 식구들이랑 짜고 치면서 앞에만 가리고 연기하면 내 돈 다 뜯길 때까지 속아줄 줄 알았냐고. 당신 연기 실력 끝내주더라. 아주 감쪽같이 속았어. 조금만 더 했으면 진짜 통장에 있는 돈다발을 그냥 갖다 바칠 뻔했잖아. 그래도 고생한 값이 있으니까 내가 박수는 쳐줄게. 가족끼리 역할 분담하고 연극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지 말고 당신네 식구들 이참에 배우로 직종을 바꿔봐. 사람 하나 바보 만들 정도로 실력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대한민국 배우 생활 하나 제대로 못하겠어? 오, 연극이라니? 당신 꿈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남편은 딱 시치미를 떼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짠턴지 실소가 새어나올 지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죠. 조금만 더 애를 썼다면 재산이고 가게고 홀랑 넘겨주었을 테니까요.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이 멍청한 덕에 가게는 물론 통장까지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저번에 회사 갔을 때 당신이랑 도련님이 얘기하는 거 들었어. 기세고 남편 위할 줄 모르는 여자랑 백년해로 하기 싫다며 원하는 대로 당신 놓아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여자 찾아봐. 당신 연기 실력이면 그런 여자 하나 꼬시는 건 일도 아니잖아. 돈 좀 있다고 해서 흠 있어도 데리고 살려고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지. 돈이라도 없으면 내가 당신같이 남 손 탄 여자랑 왜 사는데? 이혼?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살기 끔찍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당신한테 쏟아부은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냥은 못 헤어지지. 나도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값은 톡톡히 받아낼 테니까 두고 봐. 나야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하면 그만이지만 결혼을 2번씩이나 실패한 당신한테는 나랑 헤어지고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 이혼녀 꼬리표가 시간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주제 파악을 이렇게 못해서 되겠어?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내 재산 뜯겨가며 말년에 돈 없어서 절절거리는 것보다야 이혼녀 꼬리표 달고 마음대로 돈 쓰면서 인생 즐기면서 사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자기만 고고한 척 깨끗한 척 하지 마. 나한테 이혼녀 꼬리표가 붙었으면 당신 이마에는 사기꾼이라고 써붙여져 있으니까. 뭐야? 이제 이혼해서 서방이고 뭐고 눈에 뵈지도 않는다 이거야? 지금까지 사기꾼보다 더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한 이불 덮고 자면서 내 돈으로 사업까지 차려줬는데 눈에 뵈는 게 있겠어? 혹시나 딴 말 할까봐 말하는 건데 나
당신한테 빌려줬던 사업 자금 무조건 받아낼 거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어이구, 돈도 많으신 양반이 그깟 5천만 원이 아까워서 소송을 건다고? 나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판사가 남편을 2번이나 갈아치우는 당신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당신같이 드센 여자 만나서 고생한 순진한 내 말을 들어줄지 어디 두고 보자고. 어디 판결이 사람 얼굴 보고 나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위자료나 준비해놔. 그리고 남이 쓰던 거 가져다 쓰는 건 당신 특기잖아. 그래서 나랑 결혼도 하고 남의 타던 중고차도 가져다가 파는 거지. 남이 쓰던 흠 있는 여자 주워서 결혼했다고 신세 탓하지 말고 제발 주위를 돌아봐. 당신 눈이 남이 쓰다 버린 중고품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본색을 드러낸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아무런 미련 없이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하며 저희는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요. 눈치를 보니 남편 또한 변호사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책임이 있는 것과 별개로 재산이 많은 쪽이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거든요. 남편도 이걸 노리고 더 많은 재산 분할을 갖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았어요. 참 괘씸했죠. 아무런 노력도 없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몇 번 연기를 한 것이 전부인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다니요. 기부를 할지언정 절대로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깨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몸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죠. 이혼 소송을 시작한 후 시어머니께서는 직접 설렁탕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렸네요. 이혼한 주제에 방자하게 자기 아들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면서요. 가게 일을 도와주시던 부모님께서는 행패를 부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옷소매를 걷어붙이셨는데요. 저는 화를 내는 부모님을 말렸어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시어머니에 이어 시아버지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결국 거세지는 난동에 부모님은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 화를 내셨죠. 도대체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혼녀 딱지단 주제에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한답니까? 사부인은 애한테 시댁 식구들을 발밑으로 봐도 좋고 자기 인생 구해준 남편한테 막대해도 좋다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개같이 가르치셨습니까? 아이고, 누가 들으면 그쪽 아들은 아주 대통령감인 줄 알았게요. 돈도 못 벌어서 마누라 등골 빼먹는 비렁뱅이보다야 이혼녀가 100배 1000배 낫죠. 이제 보니 이서방만 뻔뻔한 게 아니라 사부인네 가족 전체가 아주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요. 그게 아니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사람 하나 속여먹는 몰상식한 짓은 안 할 테니까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돈을 뺏어갈 생각을 하세요? 사돈같이 돈에 눈멀어서 몰상식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이 다 욕먹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진짜 보자 하니까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고 하는 건데 어미나 딸년이나 독종이 따로 없으니 어디 우리 아들이 숨막혀서 살겠습니까? 당신 딸년이 우리 아들이랑 살겠다고 해도 내가 반대할 거니까 당장 돈이나 내놔요. 말씀하시는 거 하곤 참 기품이 넘치십니다. 사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이나 찍찍 뱉어대시고 어디 계속 상스러운 말씀만 해보세요. 그럴수록 사돈 이미지만 깎아내려지는 거니까. 그리고 왜 우리 딸이 그쪽 아들한테 돈을 줘야 됩니까? 먼저 사기꾼처럼 우리 딸 돈 가져가겠다고 사기친 사람이 누군데? 지금 이렇게 멀쩡한 남의 가게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나가서 휴지 쪼가리라도 주우면서 푼 돈이라도 버세요. 우리 딸한테 위자료 내려면 그쪽 아들 수입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테니. 저 옆에 내가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주둥이로 우리 아들 이름을 올려? 어디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기야 손톱을 세우고 어머니에게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몸싸움이 크게 벌어지고도 남았을 만큼 시어머니는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잡히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씩씩거리며 화를 냈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이고 큰 절을 올렸네요. 재산 분할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이렇게 몸소 나서주시니 감사해서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이 저희 가게 와서 깽판만 안 쳐주셨어도 그이한테 갈 재산이 좋기 30%는 넘었을 텐데 어머니 덕분에 이제 그이를 땡전 한 푼 안 드리고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머니, 큰돈 나가지 않게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감동입니다. 뭐? 우리 아들을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내? 걷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건드릴 게 없어서 귀한 우리 장손을 건드려? 지금이야 네가 이긴 것 같지? 두고 봐라. 다시는 두 다리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테니까. 당신 그만해. 여기서 더 했다가는 재산 분할은커녕 돈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다고. 돈이 걸린 문제인데 화가 나도 참아야지. 시아버지께서는 간신히 시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아무리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해도 돈은 무서웠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하며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덕분에 이혼 소송은 점점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갔는데요. 변호사와 함께 열을 올리며 모아온 증거를 살피던 중 한 통의 전화가 오더군요. 상대는 남편의 친구였죠.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자 남편의 친구는 잠시 만나자고 했어요. 일단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는 계속 의문이 들었네요. 남편 친구는 마리아 친구지 사실은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이후 한 번도 보지 않을 정도로 말이에요. 딱 한 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였기에 만나지 않았는데도 어색한 공기가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를 만난 순간 그런 시시한 어색함 따위는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남편 친구는 다짜고짜 고개를 숙이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지만 숨겨진 사정을 듣고 나니 남편 친구의 행동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 도련님과 운영하는 중고차 사업은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과가 있는 깡패들과 함께하는 것이더라고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했다면 괜찮겠지만 문제는 남편이 하는 일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중고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중심으로 폭행과 협박을 서슴지 않으며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득을 취한 것이죠. 강력계 형사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 친구는 사촌 동생을 통해 우연히 알았던 거고요. 남편은 친구의 사촌 동생에게 자신이 했던 대로 깡패를 동원해 반협박식으로 폐차 직전에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팔아버렸거든요.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번 제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돈을 벌다뇨. 그건 물건을 팔고 합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력을 사용해 돈을 빼앗은 거잖아요. 남편 친구를 도와주기로 한 후 바로 택시를 타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간다면 남편에게 덜미가 잡혀 증거를 잡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보다 먼저 알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남편은 제가 와 있는 줄도 모른 채 다정하게 내연녀와 깨어는 채 비싼 외제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더군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배신감이 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경을 헤매며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네요. 이미 남편이 회생 불가능한 쓰레기인 걸 안 상태였기에 크게 충격적이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카메라에 잘 담은 후 담장 너머로 사무실을 크게 돌았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증거를 잡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동생에게 사정을 말한 후 남편 회사에 청소부로 취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죠. 마침 남편의 회사에서는 청소부를 구하고 있었기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죠. 그렇게 한 달 동안 친한 동생은 착실하게 자신이 모은 증거를 가져다 주었는데요. 모아놓은 증거를 본 순간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대포차와 도난 차량을 유통하고 거래하는 등 온갖 더럽고 불법적인 일은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고쳐 쓸 수 없는 쓰레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 악질일 줄은 몰랐는걸요. 고생해서 증거를 모아준 동생에게 두둑한 보상을 한 뒤 바로 남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남편 친구는 바로 이 정도면 바로 구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고 해주었는데요. 운명의 장난인지 잠잠하던 핸드폰이 울리며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말이에요. 전화를 받자 남편은 다짜고짜 병원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도련님이 화물차와 충돌을 하는 바람에 크게 다쳐 입원을 하고 있던 것이었죠.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도련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며 도련님과 사고가 난 화물차 주인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불쌍한 것은 아무 죄가 없는 화물차 주인인데 말이에요. 잠자코 앞에 서 있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의 멱살을 잡으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망할 것, 세상 떠난 전 남편 흔적을 그대로 달고 들어오더니 기어코 네가 사고를 치는구나.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않았어도 우리 아들이 이 사달이 나지는 않았을 텐데 당장 우리 아들 살려내라 이 몹쓸 거사. 생사람 잡지 마세요. 누가 보면 제가 도련님한테 제발 술이 떡이 돼서 운전대 잡으라고 시킨 줄 알 거 아니에요. 어머니 자꾸 쓸데없이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데요. 도련님이 다친 건 어디까지나 술 먹고 운전한 도련님 잘못이잖아요. 내가 지금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내가 이러라고 널 여기 부른 줄 아냐? 당장 내 아들 목숨값이나 내놔. 다시 시작되는 돈 타령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결국 저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돈 때문인 거잖아요. 다시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하고 싶었지만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을 구속하기 위해 현재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위치를 알려준 지 얼마 뒤 남편 친구는 다른 형사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 친구에게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앞장섰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와 함께 병실 안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 추궁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신 몰래 바람을 피웠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대놓고 다른 여자와 의도를 즐겨놓고 추궁을 하다뇨. 식당에서 해프게 웃음 흘리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바람을 피워도 하필 내가 아는 사람이랑 피울 건 뭔데? 그래, 결혼도 2번 했는데 바람이라고 못 피울 거야 없지. 원래 유책 배우자는 가지고 있던 재산 더 내놔야 되는 건 알고 있지? 이 일을 계기로 당신 가지고 있는 재산은 깡그리 긁어올 테니까 각오해. 마누라 재산 탐내기 전에 같이 경찰서부터 가줘야겠는데 이 자식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운 주제에 경찰서는 무슨 경찰서야? 형사식이나 되는 놈이 남의 마누라랑 바람 피운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잘나고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데 나 너한테도 상간남 소송 걸 테니까 두고 봐. 남편 친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을 한심하게 쳐다본 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을 불러 남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게 했습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남편이 당황하며 설설 기기 시작했고요. 환자가 있는 병원에서 무슨 행패냐? 형사라는 자식이 어디 죄 없는 내 아들 손목에 수갑을 채워? 죄를 지었으니까 수갑을 차는 거죠. 불법적인 일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이 정도 수갑 차는 거야 대수도 아니죠. 남편 친구는 그동안 남편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세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요. 나 이대로 감옥 가면 당신한테 위자료 주기는커녕 빌렸던 돈 원금도 못 갚을지 몰라. 우리 사이가 틀어져서 이혼하는 건 맞지만 당신 돈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싼 변호사 써줄 거지? 내가 정신 나갔다고 원금보다 비싼 돈 발라가면서 당신한테 비싼 변호사 붙여주게? 왜? 그동안 깡패들이랑 순진한 젊은 애들 협박해서 돈 맛볼 때는 이렇게 수갑차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나 보지?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서 죗값이나 달게 받아.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길이니까.
아이고, 아가. 작은 애도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우리 장손까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 늙은이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제발 도와주렴. 내가 이렇게 싹싹 비마. 어머니, 남들 괴롭히고 죄 지은 게 어머니가 무릎 한번 꿇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하시던 말씀 있잖아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아서 이혼도 2번씩이나 하고 사는 거라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세요. 어머니가 아들을 양심 없게 키우신 덕분에 이 사람 죗값 받는 거니까 업보라 생각하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 잘못을 빌며 바닥에 엎어졌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남편은 조사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사업 정지와 2천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죠. 남의 돈을 빼앗은 악질짓을 해놓고 고작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것이 화가 나더군요. 하지만 벌금형을 받은 후 중고차 사업은 망하기 직전까지가 정리가 됐으니 죗값을 받은 셈이긴 했지만요. 사업을 접은 후 남편은 툭 하면 가게를 찾아와 2번 이혼 후 혼자 살면 안 좋은 점들을 나열하며 재결합을 요구하는데요. 차라리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받았지 죽었다 깨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애원이 통하지 않자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데리고 와 같이 엉터리로 적힌 각서를 내밀며 다시 잘해보라고 말을 했어요. 각서에는 2번 다시 시댁과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아들이 재결합하지 않는다고 하자 쪼르르 달려와 같이 무릎을 꿇기까지 하는데 시댁과 연을 끊고 산다니 절대 지켜지지 않을 내용이었죠. 자꾸 가게 찾아와서 영업 방해할 시간 있으면 나가서 돈이라도 벌어. 나한테 빌린 돈 아직도 안 갚았잖아. 위자료에 빌린 돈에 갚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태평하게 무릎이나 꿇고 있으면 어떡해. 나는 당신한테 10원 한 장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소송 걸리기 싫으면 가서 돈이나 벌어. 아무리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해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이 정도 잘못은 눈 감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제발 받아줘. 지금 당신을 다시 받아주면 이 일을 시작으로 사는 내내 사고치고 돌아다닐 텐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당신이 질질 흘리고 다닌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 이래야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자꾸 가게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 당신 친구 부를 거야? 당신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을 텐데 또 불미스러운 일로 친구 얼굴 보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재결합이 실패하자 남편은 작전을 바꾸었는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며 재산 분할을 요구했어요. 원래라면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후였기에 남편에게 가지고 있던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맞았지만 남편이 저지른 사건과 외도를 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니 반대로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를 줄 처지가 되었죠. 남편은 제발 위자료를 받지 말아달라며 부탁을 했지만 저는 그동안 받았던 모욕을 생각해서라도 위자료를 다 받아냈네요. 현재 남편과 모든 것을 끝낸 저는 가게 일에만 열중하며 살고 있어요. 속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자 기가 세서 이혼을 한 거라면서 수군거리기도 하지만 무능력하고 찌질한 남편 때문에 속을 끓으며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벌어놓은 돈이나 펑펑 쓰며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현재 결혼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별개로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은 꼭 필요하니까요. 비록 저는 결혼에 실패했지만 결혼을 앞두신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